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바로 철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책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유리병 편지라는 서문을 낭독해드렸었는데 이 강신주 박사님이요. 강신주 철학자, 거리의 철학자로 유명하셨던 이분이 음, 음, 이분이 이런 주옥 같은 글을 남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듭니다. 제가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챕터를 접어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전부 다. 한 편 한 편이, 그래서 오늘 출근 전에 짧게 시간 내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습관의 집요함이라는 제목의 챕터예요. 라베송 습관에 대하여 라는 라베송이라는 작가의 책 습관에 대하여와 관련된 이 강 박사님의 글입니다.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오늘 그는 아버지에게 정종을 사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전자에 정종을 담아 따뜻하게 데워 아버지에게 드릴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아버지는 따뜻한 정종을 즐겨 마시곤 했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상장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버지 방을 향해 유쾌하게 소리쳤다. 아버지, 정종사 왔어요. 어서 나오세요. 제가 곧 데워드릴게요. 그러자 아내의 낯빛은 안타까움으로 어두워진다. 왜?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의아해하며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일인가? 정종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에 행복해하는 내 아버지 대신 영정 속에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진 돌아가셨지. 정종을 손에 든 채 아버지의 빈방에서 그는 망연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같이 살던 가족 중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은 일종의 정신적 착란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물론 가족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안다. 장례, 매장, 그리고 49제도 다 지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6개월 정도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아침 식탁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밥과 국을 차리는 시기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귀신에 대한 민간의 전설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생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미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서와 행동은 이와 상반되게 움직이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베르그송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프랑스 철학자 라베송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 라베송의 통찰이
우리의 의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라베송 님이 지으신 습관에 대하여라는 책 속에 한 문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습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가 지나가 버린 것이라면 습관은 그것을 낳은 변화를 넘어서서 존속하는 것이다. 변화가 지나가는 그 찰나라고 하면 그 찰나가 지난 이후에 습관으로 남는 그것은 그 찰나를 넘어서 지속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게다가 습관은 그것이 습관인 한에서 그리고 그 본질 자체에 의해 그것을 낳는 변화에만 관계될 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런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도 존속하는 것이다. 일단 습관으로 형성되기만, 자리 잡기만 한다면요. 바로 이것에 의해 습관이냐 아니냐가 가려진다. 습관은 따라서 단지 어떤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향이자 어떤 능력이기도 하다. 습관에 대하여. 그죠? 우리 습관을 하찮은 것으로 하찮게 혹은 그냥 단순한 그저 습관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또 내 인생에 어떤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는 그런 뚜렷한 경향이자 또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바로미터, 능력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갑자기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라베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습관은 그것을 낳은 변화를 넘어서 존속하는 것이라고 했죠. 무슨 말일까? 여기서 변화란 외부 세계를 가리킨다.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한때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셨다. 그러니 아버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살아계실 동안에도 의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버지는 계속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매일 매월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하는 방식을 행동이나 정서의 형식으로 내면화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정종 따라드리고 같이 대화 나누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그렇지만 이런 습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아들의 내면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습관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종을 사드리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사후에도 말이죠. 습관에 대한 라베송의 논의는 인간의 뇌와 관련된 최근의 과학적 연구와 부합된다. 최근의 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가장 심층에 있는 오래된 뇌,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중간뇌, 그리고 가장 겉에 표면에 있는 새로운 뇌, 뉴 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질학에서 다루는 지층처럼 오래된 뇌는 가장 먼 과거에 형성된 것이라면 새로운 뇌,
뉴 브레인은 가장 최근에 형성된 것이죠. 내 뇌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측정하는 fMRI라는 기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오래된 뇌, 그리고 중간 뇌, 새로운 뇌가 각기 관장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뇌가 행동을 담당하고 중간 뇌가 정서를 관장한다면 새로운 뇌는 합리적인 사유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오래된 뇌는 행동, 중간 뇌는 정서, 새로운 뇌, 뉴 브레인은 합리적인 사유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더 새로운 지층이 생기는 순간 현재의 새로운 지층은 낡은 지층으로 밑에 깔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로 좀 더 먼 기억으로 먼 뇌로, 오래된 뇌로 밀려나는 거죠. 지층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합리적 사유도 시간이 지나면 정서나 행동의 영역, 중간뇌, 오래된 뇌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습관을 설명하는 현대 뇌과학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습관은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듯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것은 분명 습관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 불완전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내면화된 습관이 현재에도 작동한다면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습관은 긍정적인, 다행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유가 정서나 행동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별다른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무엇인가를 능숙하게 습관처럼 그렇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베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의 저서에서 습관은 의지적 운동을 본능적 운동으로 변형한다. 그런데 가장 의지적인 운동에서 의지가 계획하고 오성이 표상하는 것은 운동의 외적 형태와 극단만이다. 반면 공간에서의 운동과 신체 운동 능력의 실행 사이에는 먼저 저항하는 중간항들로 채워지는 중간지대가 있고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만 오직 그런 저항에 대해서만 어렴풋한 의식을 가진다. 그런데 반복되고 지속된 노력의 양을 조절하고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적에 따라 적용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노력의 의식은 사라진다. 표현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습관은 의지적 운동을 본능적 운동으로 변형한다.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행하던 것들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도 사고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습관은 의지적 운동을 본능적 운동으로 변형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 해야만 하는 어떤 운동을 그런 결단 없이 그냥 자각 없이 무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변형하게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의지적 운동을 본능적 운동으로 변형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해 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떤 저항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몸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 뭐,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니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법을 좀 바꿔 본다거나, 부정적인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긍정적인 그런 대화법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대화의 습관을 변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관성적으로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무언가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저항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습관으로 들이고 싶은 게 어떤 왜 단 게 몸에 해롭고 쓴 게 몸에 이롭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습관을 들이고 싶어 하는 게 쓰지만 몸에 이로운 것인, 그럴 경우에는 쓰기 때문에 달콤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내부의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조차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저항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나의 상태를 눈치채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런 저항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 저항을 내가 극복해 가야 되는구나. 그럼으로써 나에게 내가 좋은 습관을, 내가 얻고 싶은 저 습관을 획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 저항을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습관이 으로 굳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나의 노력, 저항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항 자체가 0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죠. 쇼팽의 야상곡, 즉 녹턴을 연주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보자. 우리는 쇼팽과 녹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다행히 악보도 읽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라베송이 말한 운동의 외적 형태와 극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녹턴을 완전히 연주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를 쳐 보여도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는다. 선생님의 연주는 우리에게 있어 운동의 외적 형태와 극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능숙하게 해야 할 목적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악보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의지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피아노 건반을 쳐내야만 한다. 물론 피아노 건반이 가지는 운동 메커니즘과 내 손의 운동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삐거덕거리는 그런 이질감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저항들, 그런 것들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저항들을 건너서 극복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베송은 공간에서의 운동과 신체 운동 능력의 실행 사이에는 먼저 저항하는 중간항들로 채워지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피아노 건반을 능숙하게 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항은 당분간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 계속하다 보면 피아노 건반의 운동과 손가락 운동은 기묘하게 조화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마침내 저항이 극복된 그런 지점인 것이다. 노력의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피아노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된 순간이며 동시에 녹턴이 우리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라벨송의 말대로 습관은 의지적 운동을 본능적 운동으로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습관의 메커니즘은 쇼팽의 녹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영이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에도, 그리고 시를 짓거나 철학책을 쓰는 것에도, 심지어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도 습관의 논리는 그대로 관철되어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맞아 하고 눈길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시를 짓거나 철학책을 쓰는 것에도 습관의 논리 적용되죠. 그런데 심지어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도 습관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시기와 질투 로만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무얼 봐도 어떤 관계에서도 항상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윈도우, 그런 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규정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동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무엇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동료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세상이나 사람, 관계를 대하는 그런 접근법에서도 아주 같은 습관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도 굉장히 습관으로 고착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관계에서 어떤 좀 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었던 위치이거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 관계, 아니면 처음에 첫 대면에서 뭐 부하와 상사와 뭐라 그래야 되죠?
부하와 상사의 관계로 만났다고 하면 그 관계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랜 10년, 20년이 흐른 후에 더 이상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치와 관계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관계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것도 다 습관일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규정짓는 태도. 아, 어때? 우리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제1의 원리가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미 습관이 된 것,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습관으로 획득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새롭게 펼쳐진 삶의 환경과 우리 내면의 습관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불일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습관대로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에 맞게 자신의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일까? 삶의 환경이 타락했다면 습관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진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보다 탁월한 선택일 수 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녹음할 수 있는 제 배터리 용량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챕터 읽어 드릴게요. 좋은 시간 보내시다 다시 만나요.